반갑습니다. 차트브로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이너서클 트레이더가 설명하는 세력이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ICT 컨셉은 스마트머니 컨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마이클 허들스톤이라는 사람이 만든 외환시장의 기술적 분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흔하게 들어보진 않았죠. 그런데 이게 외환 트레이더들한테는 각광받는 이론 중에 하나고 이런저런 말도 많은 이론이에요. 자, 이 분석의 요점을 들여다보면 세력이 차트에 남겨놓은 흔적을 가지고 얘네들의 의도를 파악해라 이겁니다. 저희 형제도 공부 초기에 ICT 영상을 접하고 필기도 하면서 쭉 정주행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느낀 점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차트 해석과는 견해가 좀 다르다. 좀 참신하다. 하지만 이것도 트레이딩 전략의 성배는 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먼저 ICT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이 이론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장 이론에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비효율적 시장 가설이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론의 요점은 간단해요.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냐 아니면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냐 이 두 가지의 차이입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정보에 합당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얘네는 어차피 장기로 보면 기반이 좋은 차트는 우상향을 할 거니까 S&P 500이나 나스닥에 묻어놔라. 단타로 이 수익률을 절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매수하고 과매도 찾는 것을 부정합니다. 반면에 비효율적 시장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아니다. 인간은 항상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너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피우지 않냐? 그리고 네 배를 봐라. 다이어트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안 하지 않냐?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너네 뇌동매매 하지 않냐? 이렇게 인간은 항상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할 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상승장이고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여도 익절은 못 참지 하면서 팔고 더 올라가면 배 아프고 그러잖아요. 따지고 보면 비효율적 시장 가설이 더 합리적이겠죠. 사실 이 두 가지에 정답은 없어요. 이건 워렌 버핏도 정확한 답을 못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프라이스 액션 이론은 비효율적 시장 가설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프라이스 액션 트레이더들은 시장 참여자의 심리와 행동이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이걸 분석해서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중의 시장 심리학을 통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ICT는 아니다. 시장은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시장을 효율적으로 굴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작은 원, 오른쪽에는 큰 원이 있고 두 원은 한 개의 줄로 이어져 있죠. 자, 왼쪽의 원은 모터고 오른쪽은 바퀴를 의미해요. 자, 바퀴는 모터의 동력에 의해서 굴러가죠. 이 그림은 단합할 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머니의 계획에 의해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비유한 거예요. 따라서 이너 서클 트레이더는 내부의 작은 구동축인 스마트머니를 쫓는 트레이더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ICT는 스마트머니를 유동성 공급자를 끼고 있는 정보가 있고 현명한 돈이라고 표현하고 우측의 큰 자금은 투기적이면서 정보도 없고 형식 없는 돈이라고 설명해요. 정리하면 개인 투자자는 돈의 양 자체는 많지만 이 돈이 단합도 안 되고 투기적이라 세력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멍청한 돈이라는 거예요. ICT는 이것을 곧 시장의 효율적 패러다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머니나 은행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활용해서 시장의 가격을 전달하는 방법을 IPDA라고 해요. IPDA는 인터뱅크 프라이스 딜리버리 알고리즘의 약자로 해석하면 시장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은행이 큰 돈을 이동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력과 은행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활용해서 가격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대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시장은 콘솔리데이션으로부터 시작해서 익스펜션으로 이어진다. 이 말은 박스권 보합에서 발산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둘째로 익스펜션 혹은 충격 파동이 발생한 후에 콘솔리데이션 또는 되돌림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충격 파동은 누가 봐도 강력한 상승 혹은 강력한 하락 혹은 콘솔리데이션을 이탈하는 가격 움직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셋째로 되돌림이 발생했을 때는 다른 수준으로 다시 더 확장되거나 확장 후에 반전된다. 마지막으로 반전 패턴이 발생한 후에 되돌림이 발생하고 잠재적으로는 콘솔리데이션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러한 시장의 순환적인 움직임은
큰 시간 프레임에서도 그리고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도 똑같이 관찰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움직임이 차트에서 그대로 발생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이어오다가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박스권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이 박스권 콘솔리데이션을 쭉 이어갑니다. 그 다음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익스펜션이 발생을 해요. 익스펜션 후에 작은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렇게 되돌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펜션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통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자, 큰 프레임에서도 작은 프레임에서도 관찰이 된다고 했으니까 작은 프레임으로 들어가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여기 작은 콘솔리데이션 구간이 보이죠? 이 구간의 고점과 저점에 선을 그어 놓을게요. 자, 비트코인이 하락을 이어오다가 자, 이렇게 콘솔리데이션을 만들고 익스펜션으로 쭉 이어져요. 자, 그 다음에 되돌림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펜션을 이어나가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콘솔리데이션을 만듭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 순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거의 IPDA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르면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실 차트를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일반적으로는 알고 있는 움직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ICT는 여기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합니다. 콘솔리데이션 구간에서 박스권의 상하단 양쪽에 충분한 주문이 쌓일 때까지 가격을 좁은 범위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금이 더 많은 쪽으로 확장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을 두고 차트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주문들이 어느 가격대에 많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그림의 선이 지지선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지선에서 매수를 받는 매수 주문이 많을까요? 아니면 매도 주문이 많을까요? 당연히 누구나 보이는 지지선 바로 위는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을 노리는 매수 주문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지지선을 기준으로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을 하는 자리는 어디고 지지선 근처에서 숏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지선이 뚫리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고 숏 포지션으로 스위칭을 하겠죠. 그래서 지지선이 뚫리는 약간 아래의 공간을 외환 트레이더들은 셀스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정지라는 개념보다는 정류장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가격이 버스라고 생각하면 아래 지지선이 뚫리는 정류장 구간에 돌파로 숏 포지션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하이에나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가격이 도달을 해주면 트리거 주문이 터지면서 버스에 탑승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콘솔리데이션으로 돌아와서 박스권 추세가 길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박스권이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박스권 고점에서 또 저항받을 거다, 박스권 하단에서 또 지지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그 자리에 사고 팔려는 주문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걸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예시처럼 보이겠죠? 그렇다면 세력은 왜 우리가 이 구간들에 지정가 주문을 쌓아놓는 것을 허용할까요? 세력은 일단 굴리는 자금 자체가 많아요. 만약 세력이 이 가격을 올리기를 원하는데 매집을 해서 창고를 더 채우고 출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가 박스권 안에서 매수한 물량을 손절해서 뱉어내는 곳까지 가격을 내려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하는 대량의 물량을 흡수하면서 한 번에 매집하기가 좋겠죠. 설령 박스권 안에서 매집이 충분히 다 돼서 더 이상 매집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박스권 위에 매도 주문벽이 두터운 상황에서 가격을 박스권 위로 넘겨주면 매도로 진입했던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동시에 그 위에 걸려있는 트리거 매수 주문이 발동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펌핑되겠죠. 어찌됐던 간에 박스권의 상하단에 주문을 두텁게 쌓아놓는 것 자체가 세력이 활용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콘솔리데이션에서 가격 확장이 위로 펼쳐지냐 아래로 펼쳐지냐예요. 박스권 구간 안에서 이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미리 알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ICT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를 줘요. 그게 뭐냐면 콘솔리데이션 안에 중단선을 긋고 중간에 접촉하는 움직임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콘솔리데이션이 명확한 구간에다가 채널을 그어놨어요. 저점과 고점을 연속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내죠.
자, 근데 이렇게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중단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지를 받아요. 그러다가 가격이 위로 확산이 되죠. 자,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콘솔리데이션을 이어가다가 중단선에 저항을 받고 가격이 아래로 펼쳐지죠. 여기도 콘솔리데이션을 만들다가 중단의 저항을 명확하게 받고 다시 아래로 가격이 펼쳐지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있지만 결과론적이기도 하고 무조건 그 방향으로 확산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 부분의 콘솔리데이션을 보면 여기도 콘솔리데이션을 명확하게 이어나가다가 중단에서 명확하게 저항을 받아요. 하지만 가격이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 위로 펼쳐지죠. 이렇게 중단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해서 해당 방향으로 무조건 확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언제 확장될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ICT도 이거에 대한 한계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이탈하는 첫 번째 충격 파동을 확인하고 되돌림이 오는 순간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콘솔리데이션을 강하게 이탈하고 되돌림이 발생하는 자리가 손익비로 보나 확률로 보나 정말 좋은 트레이딩 자리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콘솔리데이션을 이탈하고 되돌림이 발생을 하면 이탈한 방향으로 다시 고점을 넘길 때 발산을 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콘솔리데이션 구간도 보면 확장이 발생을 하고 되돌림이 발생한 다음 확장을 크게 이어나가죠. 자, 다음 예시도 보면 이 콘솔리데이션을 강하게 이탈하는 확산이 나오고 되돌림이 발생한 다음 이 확장을 더 이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ICT가 말하는 진입점은 콘솔리데이션을 이탈하기 직전에 반대되는 캔들을 찾아서 그 캔들의 되돌림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설명을 해요. 이 캔들을 ICT에서는 세력이 주문을 넣은 캔들이라고 해서 오더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캔들의 상단이나 캔들 내부까지 가격이 도달했을 때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다가 하단을 이탈하는 순간 손절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도 100%의 전략은 아니지만 콘솔리데이션 구간과 첫 확장을 잘 식별한다면 꽤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되돌림을 주지 않고 그냥 상승해 버릴 때도 있고 되돌림을 주더라도 오더블럭에 닿지 않고 상승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ICT는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너무 확장해 버리면 일단 보내주고 다음 자리를 노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자리가 확률이 높고 매력적인 자리라서 그렇지 이런 자리 말고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유리한 자리는 얼마든지 있고 또 앞으로의 영상에서도 더 많이 소개해 드릴 거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ICT가 설명하는 시장이 굴러가는 원리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영상만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직접 차트를 켜서 이러한 원리가 내가 보는 차트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많이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머릿속에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오늘 가볍게 설명했던 유동성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